네, 다시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담당할 조성민이고요. 뭐 제가 등장한 지는 뭐 벌써 한 1분 이상 지났으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 특별함이 없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계속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즉 아무 때나 편하게 좀 질문하시고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이 나면 그냥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해도 진짜 출발하자마자 라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저희 때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막 못 밟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제 스스로는 그냥 그래도 꼰대이지만 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쟤랑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하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배울 게 있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저한테도 뭐 화학 잘 얻어가길 바라서 하는 거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좀 언제라도 질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어려운 게 있으면 저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할 테니까 별이사 관계에 대한 화학에 대한 건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외에 해당하는 거는 뭐 저도 같이 얻어가는 게 있는 시간이길 바라겠고요.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화학인데 뭐 사실 뭐 두 개가 좀 포함이 돼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돼 있는 편이고요. 책 자체가 여러분 뭐 판본이면 좋을 텐데 뭐 알다시피 이거는 뭐 책이 좀 기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지금 그죠? 줌달이죠? 예. 줌달이라든가 또는 옥스토비 쪽에 해당하는 책에 좀 이렇게 발췌된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편제로 된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학이라고 하면 뭐 사실 여러분한테는 뭐 제가 뭐 의대, 치대, 약대를 강의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차피 가게 되면 많이 잊을 과목, 많이 잊고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처럼 지나가야 될 과목인 게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시험 보는 데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과목에 탐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진짜 딱 열문항으로 나한테 뭐 끝날 과목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만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40만 항에 해당하는 어떤 과학 내에서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겠죠, 그죠? 밸런스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라고 하는 거라서 어느 한 과목에 이렇게 심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뭐 강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뭐 일반적인 그냥 뭐 편입학이라든가 그냥 의학대 편입하고 다른 점은 좀 더 넓어요. 넓어서 책의 제목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단 크게 나눠보면 일단 얘네들은 두 파트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1, 2, 3, 4챕터까지 있죠. 4챕터까지가 하나의 챕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부, 6부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뭐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으로 있는 게 일반화학 개요, 뭐 그죠? 화학 양론이 대표가 될 거고 열화학 또는 뭐 구조와 결합이라든가 물질의 상 정도 되는 게 일단 화학의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학은 화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질에 대한 학문이죠, 물질. 근데 물질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물질의 제반적인 특성을 연구합니다. 특성. 당연하겠죠. 이 물질이 어떤 거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테니까 특성편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물질들이 앞으로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특성편과 변화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빈도를 제가 옆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열문항이지만 출제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시면 돼요. 처음이지만. 자, 오늘 하고 뭐 내일까지 쭉 다룰 부분에서는 출제율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를 모르면 저희가 화학 입문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화학의 개요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뭐 한 4년 가까운 정도에 해당하는 통계로 보시면 돼요. 해서 나올 확률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단원의 원자, 분자와 이온에서는 나올 확률이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0%. 한 4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로는 4년에 한 번 정도, 올림픽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화학 반응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뭐 한 25% 정도의 확률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단원은 뭐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1단원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 화학 가기 힘든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도 기본적인 학습을 소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체와 열화학에서는 기체와 열화학 둘 다 나올 확률은 약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전체가 열문항이고 저희 챕터가 여러분 22개의 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대략 아시겠죠? 그러면 그죠? 한 챕터당 나올 확률이 맞아요.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일단 일반적인 통계는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원자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구조와 주기성이 한 25%. 예, 그 다음에 결합에 대한 개념이 나올 확률이 반 정도 돼요. 한 50%. 공유결합과 궤도함수가 안 나왔던 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특히 여러분들 아마 VBT라든가 MOT라고 하는데 밸런스 반드 시오리 그래서 이제 또는 MOT 아마 분자 결합 이론이라든가 오비탈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해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챕터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엔 상으로 가서 고체, 액체, 기체 갈 텐데, 액체, 기체는 이미 빠졌고요. 네, 열화학 쪽에서. 액체 고체하고 용액 쪽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씩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아시겠지만 변화라기보다는 그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편. 근데 또 역시 똑같죠. 요 일부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또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또 예측할 수 있겠죠. 특성과 변화. 자, 5분은 속도론과 평형으로 했고, 속도로는 거의 매해 나오는데 가끔씩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 7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년에 3번 정도 출제율. 또 화학평형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화학평형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해 나왔다 보시면 돼요. 화학평형. 산과 염기는 사실 두 파트로 나눴지만 산염기와 평형까지 같이 하면 얘네들도 거의 매해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75%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을 갖고 있고요. 각각은 산염기의 개론보다는 평형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주요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해도가 나온 확률은 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엔트로피하고 자유에너지에 해당하는 이제 열화학이 아니라 열역학 쪽이죠. 열역학. 그래서 아마 자주 느끼시겠지만 화학이 어느 과목이나 그래요. 끼어 있죠. 특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물리하고 생명 쪽에 많이 연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지구과학 쪽으로도 물론 지구 분석학 쪽으로 가면 있겠지만 특히나 두 과목에 많아서 당연히 물리하고 동일한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물리에서도 연력학을 다룰 거고 또는 저희가 최신 오비탈을 다룰 때도 똑같이 물리에서의 핵물리학과 거의 비슷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핵화학과 핵물리학이 비슷하시지. 전기화학이 사실 중요도에 비해서는 조금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화학은 한 4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었던 거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그냥 사실 일반화학 쪽은 아니야, 여러분. 아닌데 그렇다고 책을 또 새로 예전에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유기화학만 따로 했던 적도 있는데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서 책에 그냥 같이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 넣은 거라서 그냥 제목은 무기 유기화학으로 들어갔고 핵화학도 화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긴 했는데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 내에서도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게 네 타임 기준인데요, 저희가 수업이 그 중에 한 타임 정도가 할애가 되면 끝낼 수 있을 만한 학문이 될 것 같아요, 핵화학. 전이금속과 배위화학도 굉장히 출제율이 높았던 학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배위화학이 될 거고 유기화학 개론이라고 했지만 유기화학을 깊이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성질체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작용기 구분 정도 되는 것들도 매해 나왔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기 분석은 MES라고 해서 여러분 질량 분석기가 있고 IR, 보통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 NMR 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한 해 정도 빠진 적도 있지만 거의 매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주요도가 있는 과목들은 보이시죠, 여러분? 이쪽은 꽤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룰 이 세 개 과목들에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는 건 2달 동안에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요 코스까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잡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쭉 해보니까 여기까지 끝내게 되는 경우는 딱 돼요. 그런데 요 파트가 사실 조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사실 이해도를 다 볼 수 없으니까 표정을 보아가면서 당길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강도 마찬가지, 인강은 표정 볼 수가 없지만 쭉 갈 거고 아니 되면 아마도 여기까지는 확실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고 이건 심화 파트로 돌릴 수도 있는 거라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중요한 챕터는 아시겠죠? 기기 쪽하고 유기 나중이니까 사실 나중에 가면 켜켜이 쌓여서 여기에 어려움이 많이 반감되려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를 바로 공부하면 그냥 화학 손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기 보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 아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피크가 난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입체화학까지 같이 있을 거고. 하지만 화학이 쭉 누적돼 쌓이면 여기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그리고 사실 기기 분석의 한문항 꼭 거의 나오는데
거의 정해져 있는 패턴이라서 그 패턴에 대한 이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특허법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기금속이 꼭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주요 챕터들이죠. 예. 예, 거꾸로 돌아가서 또 역시 중요한 거는 연력학 주의할 거고, 찬염기 중요합니다. 당연히 찬염기 중요하고, 화학평형, 속도론 다 중요하죠. 위에서 여러분 MOT 나왔던 궤도함수 쪽 또 꽤 중요도가 있고 결합까지 보시면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거의 뭐 1, 8문항 될걸요. 그죠? 10문항 가까이 채울 수 있어서 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보면 뭐 사실 저희가 그래도 강점 있는 과목이 필요하니까 만점을 위한 뭐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어떤 체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로만 돼 있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문제가 제가 억지로 단원에 대한 구분은 해놨지만라고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앞쪽부터 좀 그래도 예, 순차적인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라고 하는 거. 뭐 얼핏 보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2달 코스라면 저희가 총 수업이 일단 5, 6월 달에 16번이죠. 16회라고 됐으니까 그렇게 쌓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앞쪽이 좀 덜 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한 강당 한 문항씩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첫 파트로 좀 갈까요? 화학의 계열로 좀 들어가죠. 사실 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과학 들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열부터 시작하겠고 얘기했다시피 어찌 보면 출제율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마 언어에 대한 소통을 같이 그래도 뭐랄까 통일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과학적 탐구법에 대한 걸 그냥 시초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탐구법. 사실 탐구법 자체가 일단 2가지가 있죠. 탐구법. 누구랑 누가 있나요? 뭐 크게 양대산맥이죠, 여러분. 모든 과학에서 마찬가지. 하나는 연역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귀납법입니다. 뭐 오래된 어떤 그 분류학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뭐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연역인가요? 그래도 현상에 대한 걸 보고서 뭐 하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설을 갖다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 단계로 쭉 실험 설정하는 게 연역법의 개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언어학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귀납법은요. 자연계에 제반적인 여러 가지의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들에 대해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법이 귀납법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험악하게 뭐 2가지씩 뭐 미갈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2개의 큰 차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급을 합시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죠, 혹시? 연역과 귀납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단계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죠. 혹시 뭔가요? 하이파테시스? 제 발음이 하도 안 좋아서 그죠? 하이파테시스라면 가설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여요. 연역법은 반드시 가설 설정이 있어요. 귀납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된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뭐했어? 뭐 메세도 관측하고 여러 가지 어떤 동물군들의 천위를 발견했겠죠. 그리고서 책 쓴 게 유명한 종의 기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방식이냐? 물론 2개를 같이 혼합했겠지만 그래도 귀납적 추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뭐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실을 쭉 종합해서 아마도 생물은 진화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학설이라면 만약 다윈이 그거와 달리 연역 추리했으면 어떨까요? 출발했을 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뭔가 생각을 품고 진화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가설과 그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2개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 이쪽이 좀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은 즉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이 과학책은 이 2개의 추리 중에 어느 쪽으로 획 기울어져 있죠? 혹시? 연역 추리가 이 책을 다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귀납 추리인가요? 네, 뭐 언젠간 친해지겠죠, 저희가. 그죠? 예. 연역 추리입니다. 연역 추리가 여러분 과학에서의 어떤 뭐랄까 탐구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초중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가설 설정부터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이것도 뭐 탐구 뭐 추론하고 자료 해석하고 그다음에 맞는가 틀리는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일단 뭐랄까 여러분 학습법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레돼요. 왜? 제 생각에는 귀납 추리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책을 쓰는 모든 분들은 다 뭐랄까 책을 읽는 분들이 뛰어나다는 가정하에 쓰죠.
뛰어나다는 게 그 과목을 섭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거를 가설을 다시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 단계가 꼭 들어가는 걸 뭐랄까 현대 추리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현재 오히려 근데 더 많이 쓰이는 추리는 제 생각이야. 이건 사견이에요. 귀납법인 것 같습니다. 왜죠? 저희도 이제 조금씩은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죄송하네요. 첫 때부터 자꾸 라떼는 말을 해서. 저희 때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다가, 이렇게 같이 술을 이렇게 토론하다가, 어느 영화 얘기 나오다가, 어느 배우 얘기 나오면, 그 배우 말이야, 뭐. 배우 이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배우를 모르면, 전화 찬스였습니다. 막 전화기 들어서 아무한테 전화하는 거야. 누구 흥미냐? 오케이, 나 흥미인데, 그 배우 누구죠? 그래, 이런 찬스를 먼저 쓸 수 있는 인력 동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이제 노후죠. 그러니까 큰 사람이 그래도 인포메이션이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검색이죠. 그죠? 뭐 몰라? 그럼 뭐 제각이죠. 그죠? 구글링을 하시든지 네이버라든지 그죠? 그게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참인가요? 아니죠. 그죠? 요즘은 오히려 뭐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포메이션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정말 참을 찾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그 자발적인 견해가 있으니까 요즘은 오히려 귀납 추리가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발상과 달리. 아무튼 뭐 두 개의 추리가 다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쪽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과학적 방법의 연역적 단계입니다. 이거는 연역 단계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관찰을 하죠. 관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성적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량적입니다. 정성 정량은 뭐 언어에서 이미 티가 나고 있죠. 성분이라든가 특성을 알아내는 이 노트는 사각형의 모양과 검은색 표지인가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뭐 할까? 질량은 300g이며 길이는 25cm이다 라고와 같이 뭐 할까 여러분? 얘네들은 반드시 누구를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측정 단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같이 포함되는 인재가 되면 정량적이다 해서 분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슨 분석을 먼저 할까요? 당연히 정성 분석을 먼저 하죠. 여러 가지의 뭐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한 가지 성분씩 빼내는 분석이 정성 분석이 되고 그 안에 섞여 있는 개들의 질량까지 알아내는 건 정량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에 대한 합당한 가설을 세우겠죠. 가설 설정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설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칠판이 넓다, 라든가 이 칠판이 초록색이다 이런 부분은 가설로 설정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누가 돼야 돼요? 명제가 돼야 됩니다. 명제 형태의 그때까지 해당하는 걸 모든 걸 담은 예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설에 대한 여러 개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생각하면 이 정의가 그냥 가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뜻 아시죠? 참거짓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명제. 여러분 볼 때 제 외모가 괜찮은가요? 명제 아니에요, 그죠? 판단하지 마시고 해서 어떤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가설이 돼서 당연히 참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한 실험을 진행하겠죠. 자, 실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저 단계 이렇게 빼서 따로 쓸게요, 여러분. 실험을 진행할 때도 실험에 대해 누가 있어야 되나, 여러분? 변인 통제가 돼야 합니다. 자, 이것도 뭐 모든 과학에서 다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죠. 변인 통제. 몇 가지 변인이 등장하나, 여러분? 여기에. 일단 독립 변인이 존재하죠, 여러분. 독립 변인 또는 조작 변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두 개가 다른 말이지만 독립 변인. 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통제 변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종속 변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변인이 잘 통제되어 있는 실험이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합당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죠. 독립 변인이 누가 되나요? 독립 변인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하고 함수 관계로 따지면 정의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떠한 실험을 하는데 얘네가 압력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피를 재요. 유명한 법칙이죠. 보일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정의역이자
독립변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변인.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풍선의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부피가 점점점 줄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제변인은요,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해요. 혹시 여기에 통제변인이 몇 개 있죠? 이 보일 법칙의 통제변인 몇 개? 보일 법칙의 통제변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와 누가 일정한가요? 풍선을 누르되 뭐 일정해야 돼요? 누구? 네. 풍선을 누르되 이 안에의 온도가 일정해야 될 거고요. 그죠? 온도를 가열하지 않으면서 눌러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 온도마저 변하면 여기 축이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온도까지 축을 하나 더 만들고서 그래프를 3차원으로 뭐 대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정하게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풍선 속의 입자수죠. 얘네 둘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일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선에 기체를 더 넣어준다든가 뺀다든가 펑크 내면 안 되겠지, 그죠? 요게 뭐가 되나요? 통제변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실험에 해당하는 결과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있죠, 그죠?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풍선의 부피를 측정한다. 단 온도와 이 기체 분자수는 일정한 상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보일 법칙의 똑바로 된 뜻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얘가 같이 뭐 하는가 하면 변인에 대한 세 부분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뭐 할 수 있나? 네, 우리는 그 실험에 대한 합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찰을 쭉 하고 나서 여러분 얘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탐구법이 또 하나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이고요. scientific theory죠, theory. 또 하나는 scientific law, 법칙입니다. 법칙. 혹시 순서로 따지자면 뭐 꼭 그럴 필요 없겠지만 누가 먼저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론이 먼저고 그거에 대한 법칙이 나오나요? 아니면 법칙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론이 나오나요? 선후 누가 먼저인가요? 인가요? 자, 이제 고개 좋네요. 고개는 움직여 주시네요, 이제. 그죠? 예. 얘인가요? 네. 대부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착각하기 쉬운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법칙이 먼저죠. 예. 법칙. 예. 법칙이 먼저가 돼 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이 문제를 내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론이 먼저 있고, 아마 이론에 대한 어떤 체계를 이루어서 법칙을 만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2단계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러분? 관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로 이루어진 게 법칙이에요. describe.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이런 현상, 관찰이잖아요, 여러분. 관찰 다음에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 그래서 법칙에 대한 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하지만 이 법칙에 대한 걸 얘기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뭐예요?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부피가 감소하더라. 그럼 보일 법칙이 나와요, 여러분. 보일 법칙. 그죠? 근데 이론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Y가 들어가야 되죠, Y. 그래? 그럼 왜? 왜 얘네가 축소가 된 거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학설이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론이 되는 거죠. 이론. 다르죠. 네. 조금 더 체계화시켜 볼까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자면, 자, 우리 이것도 오늘은 어찌 보면 여러분 화학에 대한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화학에 대해 쌓아놓은 게 얼마나 있지라고 하는 걸 잠깐 점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슨 법칙이죠? PV는 일정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그래요? 그러면 T분의 V도 일정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예.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도 같이 증가해요. 그죠? 유명한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 예. 그래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할 때 몰수도 더 담을 수 있는 기체 분자수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죠. 혹시 무슨 법칙이죠? 네, 유명한 학자죠. 이탈리아 학자.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기체 분자수는 부피가 증가할 때 더 증가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정 부피에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자, 이거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할까? 내가 화학적인 그래도 기본 습득력이 있었는가 아닌가는 잠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압력과 누가? 기체 분자수가 비례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강철구가 있는데, 강철구 안에 여러분 어때요? 기체 분자수가 몇 개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더 압력이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 나중에 여러분 다시 또 구분합시다. 강철구는 보통 등 적 과정이 되고 최적의 변화가 없고 피스톤은 등 앞 과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둘 다 완벽하게 강철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체 분자는 기체 분자에 해당하는 압력들의 합으로 어떤가? 얘들의 전체 압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법칙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돌턴의 분압 법칙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몇 개를 맞추셨나요?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케미컬 로가 되겠죠. 그죠? 법칙이죠. 각각. 근데 이분들이 이 법칙을 얘기할 때 뭐가 배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얘기한 게 아니죠. 그냥 뭐 그렇더라. 실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실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다시 할 거야, 여러분. 집대성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전부 집대성하면 누가 돼요? 그래? 그러면 압력 부피는 항상 몰수하고 온도의 곱에 비례하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뭘까요? 이것도 법칙이죠. 이상기체 법칙이야, 여러분. 이게 어차피 이 법칙을 그냥 뭐 한 거야? 정리한 거일 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뭘 넣어야 돼, 여러분? 그래? 그럼 왜 이런 애들이 성립하지? 라고 하는 걸 알려준 학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쉬우면서도 그 이름 자체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기체는 기체 분자 자체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설명한 학설이 있는 거죠. 네,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할 거고요.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이론이 되겠죠. 이론. 아마 들어보신 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체 분자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으며 얘들은 끊임없이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의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고 직선으로만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론을 무시하게 되는 건 그냥 그럴싸하네 라고 하니까 많이 무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법칙에 더 골똘할 텐데 사실 과학의 체계는 이쪽으로 와서 정리가 되는 거죠. 다 이래요, 다. 뭐 더 해볼까요, 여러분? 네. 어떤 물질을 갖다가 태웠을 때 뭐 하는가 하면 질량이 보존 안 돼요 라고 하는 플러진스톤설이 있었지만 누가? 라바제는 아니 밀폐시키면 질량은 보존돼. 질량 보존 법칙이죠. 뭐 뒤에 또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로만 화학 결합을 해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화합을 몇 개를 만들었을 때 얘들은 또 배수 비례 법칙. 다 법칙이잖아요. 법칙들을 혹시 집대성에서 설명한 학자는 아시나요? 이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알 텐데. 원자설이죠. 원자설. 설이 theory잖아요. 그죠? 예. 돌턴입니다. 돌턴이 뭐 했는가 하면 이걸 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가설이 되는 거고, 이 가설이 현재 맞다고 추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나오니, 뭐 뒤에 할 얘기인데 다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없었고요. 법칙이 또 하나 나온 거죠. 그거마저 설명하게 된 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됩니다. 분자설. 아시겠죠? 이와 같이 모든 과학이 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관찰, 법칙, 이론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당연히 여러분 누가 잘 수정이 돼요? 라고 한다면 이론이 잘 수정이 돼요, 여러분. 법칙은 사실 뭐 할까요, 여러분? 관찰에 의해서 딱 만들어진 어떤 뭐랄까 딱 확고한 게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건 뭐 원자설, 뭐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런 거 배우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미래 애들이 또 다시 또 판명할 거고 아마 또 수정이 되겠죠. 예? 네, 이것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과학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화학 꽤 재밌겠죠, 그죠? 네. 네. 억지로 우기더라도 이렇게 주입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화학은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재미없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뭐 할까? 자기가 느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라고 한 거라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어떤 도전 심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뭐 길어서, 그냥 첫날이니까 할까요? 뭐야? 그럽시다. 우리 친해지는 겸해서 미안해요. 시간을 좀 씁시다.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갑자기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제가 오래된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군대 같은 남자들 얘기 왜 군대밖에 없지? 예. 군대에서 이렇게 말년 휴가를
들어갈 때였어요. 말년 휴가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첫 휴가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성민이 막 이러면서, 그죠? 하는 게 첫 휴가고, 말년 휴가는 또 이 말 나오는 게 말년 휴가예요, 여러분. 예, 근데 오직 할 일 없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도서관을 막 탐닉해서 제 학교 가서 도서관을 막 들어서 한 놈만 잡혀라. 잡히면 술 먹으러 끌고 가야지 했는데 이게 다 날 외면하더라고. 예,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상봉동으로 이렇게 자대 복귀해야 되는데 가다가 얼핏 생각나서 들른 곳이 그때도 있었어요. 교보문고였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네, 책을 샀어요. 네,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2학년 들어가면 저도 화학계통이었으니까 화학이었으니까 2학년 때는 뭘 배우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할까? 예, 그냥 얼핏 무조건 집은 거죠. 자대 복귀할 때, 자대 들어갈 때까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밤이 됐는데 제가 그때는 모양이 말년병장 하사였기 때문에 저를 터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밤이 돼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고서 다시 닫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두터운 책인데 예, 제목은 참고로 맥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올게닉 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세컨 에디션 2판인데 유기화학 책이었어요. 2학년 때 배운다고 하니까 원소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닫은 건데 그 뒤로 제가 한 2개월 남짓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탐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편했어요. 영어라서. 읽기를 포기했어요. 일단 읽기를 포기하고 그림 보고 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전자밀도 막 나오고 하니까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갔어요. 이렇게 막 좀 아는 것도 좀 처음엔 있었고 나중에 어렵고 했는데 그렇게 쫙 해서 30장까지 탐닉을 했어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책 보면 재밌어요. 군대에서 원래 뭐 약간 총조립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맨날 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책을 비니까 간만에 이렇게 회기도 있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복귀하고 이제 복학생이라고 하죠, 그죠? 예, 복학생으로 들어와서 저희 과가 100명 있었는데 예, 시험 봤는데 저희는 6번 시험 봤었고 시험 봐가지고 꼭 교수가 이렇게 성적 붙여놨어요. 학번을 이렇게 향해서. 그래서 네, 첫 시험 끝나고 딱 봤는데 진짜로 제 학번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알 같은 자랑을 하는 거죠. 예. 애들이 막 제가 누구야, 뭐야, 막 이러는데 나야, 나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잘 모를 때니까 애들이 그죠? 예. 한데 이게 첫 랭킹이 딱 되니까 희한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는 거는 저도 몰랐었는데 되고 나면 정말 내려가기 싫어요. 와, 그냥 도서관에 그냥 새벽같이 가서 도서관 잡았던 기억이 나요. 월화수목 금 토까지 도서관 제일 거의 진짜 일바라고 하나요? 가서 자리 잡고 끝날 때까지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했던 것 같다가.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다 끝나면 나와서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술을 먹을 때 제 앞에 앉았던 신설동이었어요. 위치가 기억하는데 신설동의 그 육교 아래서 내 앞에 앉았던 내 술 파트너가 유기화학 조교였어요. 그래서 걔랑 한 잔 먹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고 얘는 군대 안 가고 계속 남아서 이제 학부 과정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했던 친구라서 둘이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이 바이니미끼가 누구랑 어떻게 어택하니까 뭐가 나오고 옆에서 술 먹는 사람들 아마 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막 그러면 이 스프라우트가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서 한 잔씩 먹었어요, 이렇게. 예. 요점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요점은 재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왜 재밌었을까요?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첫 책을 들었을 때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죠. 2학년 되면 죽어. 빨리 미리 공부해야 돼. 이러니까 어떤가? 사갖고 덜컥 들어갔지만 아무도 군대에서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뭐 할까? 하지 말라는 짓을 갖다 하는 듯한 그 느낌의 어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그걸 좀 빼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뺏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걸 되찾아가길 바랄게요, 여러분. 법이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여러분이 사실 여기에 입문하게 된 건 누구에게 등 떠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선택이면 그거에 탐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해볼까? 이러면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야 돼? 이거 정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아마도 첫 2개월 동안의 강의에는 문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제 문필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과제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과제라는 표현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걸 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끝없이 더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추진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한번 느껴본 거라서. 라고 하니까, 이왕 발디딘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내가 분명히 나는 벨리스가 될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거는 저희가 얼만큼 그만큼 할까 쏟아붓는가에 따라 그 시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라고 하니까 나는 언젠간 성공할 건데 시간에 대한 게 확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 여유는 있어야 돼. 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탐닉이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분명히. 누구보다도 짧게 내가 이걸 갖다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받아 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학 충분히 뭐 그럴 만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화학. 저는 뭐 화학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화학 중에서 제가 유기학을 전공했지만 인생을 바칠 만한 그만하자. 자, 네, 저는 과목이었어요. 자, 과학에서 여러분 그 기본적인 저희가 그래도 어떤가 뭐 맞춰 나가야겠죠, 여러분. 말을 갖다가 뭐 쉬운 얘기로 뭐 하나요, 여러분? 뭐 외국 나가서의 단위랑 지금 우리나라 단위가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 나가서 지금 몇 도야 그러면 걔네들 막 about 100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물가로 이럴 수 있는데 걔네들은 당연히 화씨죠. 하니까 저희는 섭씨가 될 거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일단 단위가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단위가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SI 단위라고 하는데 저 말의 뉘앙스에서 느꼈겠지만 SI가 영어가 아니에요. 왜?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IS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 무슨 조직들인데, 그죠? IS가 아니라 SI라고 하는 건 참고로 저거는 유럽, 즉 어딘가? 프랑스에 해당하는 어떤 그 나라에서 뭐 대표를 했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즉 영미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미는 아직도 이 단위를 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화씨라든가 또는 마일이라든가 야드라든가 이런 식의 온스라든가 이 단위 아직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래도 뭐 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단위는 이렇게 7개 단위로 통일하고자 해요. 라고. 자, 요 각각 뭐뭐 있는가라고 하는 건 의미할까요, 여러분? 일단 킬로그램 다 보시죠. 킬로그램 누구에 대한 단위예요? 질량의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가 될 거고 M은 미터죠. 길이의 단위가 될 거고요. 자, S는 세컨입니다. 초라고 하겠죠. 초. 참고로 여러분 요 세 개를 합쳐서 요거 질량, 길이, 초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초가 아니다. 미안.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여기서는 시간의 대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는 MKS 스케일과 또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CGS 스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뭐의 약자인지는 좀 티가 나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이 될 거고, 네, 더 작아지는 단위가 돼요. 요즘은 잘 안 쓰요.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컨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들이 여러 가지 더 귀여워지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뭐 대표 단위가 뭐 줄이 있으면 이쪽은 사실 에르그가 있고 이쪽에 뉴턴이 있으면 나인이 있어요. 이렇게 맞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나인이나 에르그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요즘 웬만하면 그냥 MK 스케일로 많이 쓰려고 해요, 여러분. 해는 쪽으로. 아무튼 가장 대표 3개의 단위가 있고요. 자, A는 암페어죠. 암페어. 전류의 단위가 될 거고, 켈빈, 온도의 단위입니다. 자, 몰은 수의 단위가 될 거고요. 수. 제일 끝에 있는 CD는 참고로 칸델라입니다, 여러분. 칸델라가 혹시 누구의 단위죠? 칸델라는 광도의 단위입니다. 빛의 세기에 해당하는 단위로 돼요. 저 7개의 단위만 있으면 다른 단위는 필요 없을까요? 다른 단위에 대한 필요성. 그 답은 2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궁극적으로만 따지면 이 7개의 단위로 모든 걸 다 쓸 수 있습니까?의 답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단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킬로그램, 미터, 세컨,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에 대한 단위가 있으면 그게 익숙하신 분도 있고 물리에 충분하신 분이라면 아니면 이게 뭐야 라고도 하겠지만 얘를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아닌가? 뉴턴이죠, 여러분. 뉴턴 이런 거 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어서 물론 MKS 이 단위로 뭐 할까 여러분 다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단위를 간단히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로? 이거 여러분 유명한 단위죠. M 질량입니다. 이거 단위, 이건 질량에 대한 얘기고 이건 단위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쓰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알아볼 만한 식이죠. F는 MA가 될 테니까. 여기다 여러분 미터 하나 더 곱하면 줄이 됩니다. 줄.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서 단위를 이렇게 뜯어 해부하는 것도 물리에서는 좀 많이 쓰이긴 할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얘기하지만 7개의 단위로 회계할 수 있어요.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줄이나 칼로리나 또는 뭐 기타 뉴턴과 같은 이런 이 SI 유도 단위들도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단위들이 약간씩 좀 다르죠. 물리적인 체계에서는 압력 단위를 쓸 때도 어떤가요? 기압보다는 파스칼 많이 쓸 거고, 화학에서는 뭐 기압, ATM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써서 조금씩 숫자들의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위들 앞에다가 우리는 접두어를 붙일 거예요, 여러분. 단위들 앞에다가 쭉 접두어를 붙여서 수용할 텐데, 예제 하나 있나요? 예제 간단히 풀고 넘어갈까요, 그래도? 최대네. 자, 국제단위기에 따른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여러분. 라고 해서 참고로 질량을 그램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램. 아까 CGS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물론 기본적인 가장 기본 시스템이 킬로그램을 쓰겠지만 그램, 킬로그램. 킬로가 여러분 참고로 단위의 뒤에서 얘기할 접두어죠. 접두어라고 되니까. 자, 그다음에 미터, 세컨드 다 되지만 온도는 맞아요. 도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온도를 저희가 도시로 표현하지는 않고 기본 단위는 당연히 누가 돼요? 켈빈이 되죠. 참고로 이거는 셀시우스가 얘기한 섭씨 온도가 되죠. 섭씨 온도. 그래서 저희는 절대 온도를 표현할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저 1번까지 고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좀 바꿔야죠. 네, 켈빈만 하나 얘기하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킬로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접두어에 대한 표현이 돼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접두어에서 10의 몇 제곱이 편한지는 뭐 일반적으로 4제곱을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아마 만, 억, 조, 경 이렇게 10의 4제곱 단위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 억이 되면 1조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제적인 스케일에서는 사실 뭐 국제라고 하기보다는 서양에서는 3승 단위죠. 1000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0 단위에 대한 스케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의미를 해볼까요? 가장 가운데에 일단 1이 있어서, 그죠? 1에서 올라가죠. 1에서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3승씩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1, 2제곱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10의 1제곱, 1제곱이죠. 10의 1제곱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 데카라고 합니다. 데카.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단위는 아니죠. 데카는 보통 누굴 쓰나 여러분? 라지 D를 써요. 라지 D를 써서 표현하는 게 데카가 되고, 근데 10의 제곱은 헥토라고 여러분이 아마 쓰임새로도 한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네, 유명한 헥토파스칼이 있고 헥타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르 면적이죠. 면적에 해당하는 게 우리 100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헥토를 쓰고, 킬로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죠? 10의 세제곱 단위로 킬로. 10의 6제곱씩 올라갑니다. 이 3제곱 메가죠.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간다. 옛날에는 사실 내 나이가 오늘 계속 나오네, 그죠? 옛날에는 진짜, 그죠? 밑에 단위 많이 썼는데, 그지? 컴퓨터를 얘기해도 진짜 저희 때가 3.4였나? 3.4메가짜리 이렇게 플로피 디스켓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디스켓을 갖고 다니면서 애들이 이거 하나 하면 내 모든 지식이 들어간다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 신문지 뭐 몇백 장이 들어가네 뭐네 했던 적도 있는데 3.4메가면 요즘 MP3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죠? 요즘은 위쪽 단위가 하도 익숙해졌죠. 저희 때 테라는 미 국방성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로 바뀌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점점 올라가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자, 참고로 화학은 저쪽 스케일은 아니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대시, 굳이 얘기하면 뭐 데시리터라든가 데시리터, 데시벨 이런 거 쓸 때 데시라고 하는 단위가 들어가요, 여러분. 0.1리터를 리터 부피를 데시리터라고도 해요. 근데 많이 안 쓰이죠. 센티는 뭐 워낙 많이 쓰이죠. 근데 뭐 센티는 센티그램, 센티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센티미터로 워낙 많이 쓰일 거고요. 100분의 1, 뭐 밀리도 워낙 많이 쓰이는 거죠. 1000분의 1. 그 다음부터 뭐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에토, 또는 뭐 잽토, 요토까지 쭉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몇 개의 좀 체계는 좀 잡아볼까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스케일을 다루려면 누가 편하겠어요? 당연하죠. 천문학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 이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은하계에서 왔잖아요, 그죠? 갤럭시, 그죠? 어느 단위예요? 1 갤럭시의 단위는 엑사 정도 됩니다, 여러분. 1 엑사미터가 은하계의 단위 정도 돼요. 은하계의 길이. 이걸 갖다 여러분 누구로 얘기하면 센티미터나 미터로 얘기하면 공 여러 개 붙여야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편하다? 저런 스케일이 편하구나. 10의 18제곱미터. 보통 그래서 아마 천문학에서는 엑사미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라이기어, 광년이라든가 그죠? 뭐 다른 단위가 또 쓰겠지만
요 위쪽 스케일이 지구과학적 스케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 정도 스케일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이크로 스케일이 된다는 건 뭐 뒤에서 나중에 생명과학 선생님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맞아요. 그래도 어떤가? 생명과학 또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세포학. 예, 세포의 사이즈가 1마이크로미터예요, 여러분. 세포의 사이즈가 약 이 정도 되니까 그거 많이 분류가 될 거고, 화학은 이 중에 누구를 많이 쓸까? 네, 화학은 이 두 개 씁니다. 나노나 피코를 많이 쓰게, 한자를 쓸게요,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라서. 자, 나노나 피코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화학적 스케일이라서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죠?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억 분의 1이 될 거고, 피코는 1조 분의 1이 됩니다. 1조 분의 1. 퀴즈. 원자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원자의 사이즈가 몇 나노미터죠? 원자의 사이즈는 약 0.1 나노미터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하겠죠, 그죠? 원자의 사이즈를 미터나 저 위에 있는 킬로미터로 하면 택도 없이 작아질 텐데, 나노미터로 하면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1 나노미터, 피코미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 피코미터가 되겠죠. 100 피코미터 정도 되는 게 원자들의 사이즈예요. 물론 원자의 종류가 여러분 11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뭐 인간의 사이즈랑 비슷할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노나 피코의 세계로 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하나 더 넣으면 BSI 단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SI 스케일도 역시 다 어떤가 이 접두어도 유럽 스타일이 돼서 미국 스타일로 가자면 여기 사이에 하나 껴요, 사실.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10의 몇 제곱이 있죠?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여러분. 10제곱 미터의 단위가 있죠. 이게 딱 누구의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원자. 원자의 사이즈하고 비슷한 걸 언급한 단위는 1, A 위에 동그라미 친 단위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단위 스케일 이름 뭐야, 여러분? 옹스트롬입니다. 네, 그래서 화학은 굳이 얘기하면 옹스트롬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단위가 많이 쓰여요, 여러분. 나노미터, 옹스트롬, 그 다음에 피코미터의 단위가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의할까요? 그러면 1 옹스트롬이 대략 누구의 사이즈다? 보통 원자에 대한 사이즈가 될 텐데 몇 나노미터다?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0.1 나노미터의 스케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겠죠? 100 피코미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스케일이 바로 그냥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자. 원자 몇 개 붙으면 분자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수소의 반지름이 0.529 옹스트롬이에요. 옹스트롬. 그러면 H2가 되면 뭐 2배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H2O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자, 거기서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fem토로 가면 fem토, 에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도 한자 쓰면 좀 어렵긴 하네요. 네, 모든 물리학은 아니고요. 핵물리학으로 갑니다. 핵물리학 아니겠죠? 1 fem토미터가 또는 1 페르미라고도 하는데 페르미라고 하는 핵물리학자 이름 따서 원자 핵의 사이즈예요. 원자 핵의 사이즈가 1 fem토미터, 약 1000조분의 1미터가 될 거고, 원자의 사이즈는 약 얼마 된다, 여러분? 100억 분의 1미터 가까이 돼요. 그죠? 사이즈 차이가 좀 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는 이제 더더욱 작은 어떤 소립자 단위로 내려가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도 굳이 그냥 길이로 따지면 이 정도 레벨이 있겠네요. 그죠? 생명이라든가 화학적 스케일, 물리적 스케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규모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단위를 표현하면 그 단위가 과연 정확한가? 쓴 숫자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숫자들이. 그거에 대한 표현법도 다행히도 여러분 변리사 화학 단계에서는 주관식은 없기 때문에 뭐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 감점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답변하다가 뭐 할 때는 요 숫자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계산법까지 더하면 좀 귀찮긴 해요,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뭐 요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건 좀 그래도 마땅히 좀 시작하는 강의를 느껴요.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한정을 알려주는 게 유효 숫자가 됩니다. 쉽게 여러분 책의 사이즈를 30cm의 자로 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로 재서 만약에 그 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책의 길이는 18.5cm야 라고 하는 표현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30cm 자의 최소 눈금은
1mm죠. 자에 있는 눈금 하나가 최소 한 칸이 1mm예요, 여러분. 그죠?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자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물론 굉장히 듬성듬성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촘촘하게 되어 있는 한 칸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1mm까지는 당연히 우리는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뚜렷한 눈이라면. 그죠? 물론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표현한다 보시면 돼요.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유효 숫자가 돼요. 숫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까? 네,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185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눈금이 있으니까. 그죠? 이 세 개의 숫자가 유효 숫자 내에 포함되는 확실한 숫자가 되고, 제일 끝에 있는 이 1의 숫자는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었다는 얘기죠. 모든 눈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금의 사이에 걸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다시 마음속으로 10등분해서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까지 표현한 게 유효 숫자가 돼요. 유효 숫자는 그러면 몇 개의 자리냐? 4자리입니다. 4자리. 요 4개가 다 유효한 숫자가 돼요. 끝에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읽은 거니까. 유효 숫자는 그래서 반드시 불확실한 숫자가 하나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측정의 불확실성은 얼마가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100분의 1cm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10분의 1cm까지는 눈금에 걸쳐 있는지 뭔지 알았지만 이 뜻이 돼요. 네, 사람의 키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미터로만 눈금이 되어 있는 거로 재요. 만약 미터, 아주 크게 되어 있는 어떤 자로 사람의 키를 재요. 그러면 네 키 얼마야? 야, 네 키는 그냥 약 1m야.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1.8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8, 1.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효 숫자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1.81m야? 이거 오버한 거죠. 그렇게 잴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됐죠? 유효 숫자. 예.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측정값들이 얼마나 참값에 근접한지 또는 지들끼리 모여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정확도라고 하고요. accuracy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딱 그 포지션이 있겠죠. 그 값에 얼마나 근접하게 있는가를 얘기할 거고, 또 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이 얼마나 몰려서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정밀도, 프레시전이 있고 정확도가 있습니다. 밑에 관역이 사실은 명확하게 그냥 개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자, 그냥 사수가 이렇게 쭉 쏜 거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어때요? 맞아요. 이건 중구난방이죠. 이거는 총을 잘 못 쏘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도도 형편없고 정밀도도 형편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로우 어큐러시에다 로우 프레시전이 돼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분은 관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탄착군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죠? 이분은 누가 된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정밀도는 꽤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네, 얘는 약간 흩어져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 정확도는 높지만 그죠? 이 참값에 근접해 있는 거죠. 약간 듬성듬성하게 밀도가 조금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분은 뭐 하나? 정확하며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수라면, 즉 여러분 양궁을 한다 치자, 여러분. 양궁을 한다고 친다면 어느 분이 양궁을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건 당연히 이분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으로 2등을 뽑자면 여러분 마음에 답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양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분, 그죠? 이분은 뭔가가 지금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통 얘기하는 0점 조정이죠, 여러분. 그죠? 이 활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맞지 않아서 어떤가? 활을 수정하던가 내 자세를 수정하면 바로 여기 있는 탄착군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수정 가능성이 꽤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 손떨림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할까? 이분은 이분보다 참값으로 이렇게 몰릴 확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저분은 양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가? 아마 각각 다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오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는 개통 오차라고 합니다. 측정값들이 뭐하라? 한쪽으로 쭉 다 치우쳐져 있는 거죠. 개통 오차라고 할 거고, 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오차 갖다 우리는 우연 오차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다시 이제 양궁이 아니라 실험으로 봅시다,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치를 잘 얻은 거죠. 그죠? 네. 이분은 뭐 하나, 여러분? 분명히 그 실험기구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보통 실험할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검정부터 여러분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요. 내 온도계를 못 믿어요. 내 비커를 못 믿어요. 내 플라스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까? 그걸 검정을 먼저 실시하죠. 그래서 온도계 검정 혹시 어떻게 실시하는지 아시나요? 온도계가 만약에 300도까지가 있는 수온 온도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눈금을 검정해요? 네. 녹는 점을 이용합니다. 녹는 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어느 물질의 녹는 점이 278.1도야. 그럼 어떤가? 그 물질을 실제로 녹여보는 거죠. 녹여보고 내 온도계 눈금하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278.1도에 녹는다 그랬는데 내 온도계는 270도야? 그럼 내 온도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적어두는 거죠. 내 온도계 270도는 278.1도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정확한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할까? 이분은 캘리브레이션만 되면 아마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분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왼쪽에 있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측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숫자를 갖다가 표현하고 또 계산되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규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걸 뭐 꼼꼼하게 다 외운다기보다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합당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얘기했다시피 뭐 저희가 주관식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나와 있는 문제들의 자료가 유효숫자에 맞게끔 표현되어 있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숫자예요, 여러분. 0이 아닌 숫자는 다 유효숫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3.45가 있어요. 모두 유효숫자예요. 유효숫자는 5개가 유효숫자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점이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건 0이 좀 귀찮긴 합니다, 여러분. 0. 자, 0이 아닌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딱 보일 거예요, 여러분. 0.00237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0은 의미가 있다기보다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얘가 1000분의 1 스케일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줄 뿐이지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차지하진 않아요. 0.00237은 유효숫자 3자리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예요. 숫자 중간에 있는 0은 이거는 유효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600 뭐랄까요? 600 뭐 2.07 그러면 이거는 7자리가 다 유효숫자가 돼요. 알겠죠? 이 공은 자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당연히 어떤가? 측정에 대한 값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 좀 까탈스럽긴 한데, 오른쪽에 있는 0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점까지 봐야 돼요. 구두점까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300이 있으면 300. 얘는 유효숫자가 일반적으로 한 자리로 봅니다. 여기서 0 두 개는 의미가 없이 얘가 100의 자리인 걸 나타내기 위한 칸을 차지할 뿐이지 측정의 어떤 확실 불확실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 300은 실제로는 200과 400 사이에 있는 거예요. 200과 400의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저 3 자체도 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불확실하다는 거죠. 300 자체도 뭐 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하지만 만약에 얘를 갖다가 누구로 표현하면 300점. 이거 하나가 사실 보는 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러면 얘는 유효숫자가 3자리입니다. 3자리. 물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가 내세 보지 않죠. 자, 얘는 불확실성이 3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300은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이 10의 자리도 확실한 거예요. 근데 얘가 불확실한 거예요. 즉 마치 제 왼쪽은 200과 400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얘는 어떤가요? 아닌 거죠. 301과 299 정도 이 사이에서 뭐 할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두 개의 유효숫자는 개수가 다릅니다. 일단 아시겠죠, 여러분? 0에 대한 표현법으로 봤을 때. 자,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완전수라고 하는 표현법도 있어서 얘는 측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지? 정의예요, 정의. 그냥 아예 이렇게 데피니션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전수가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1km가 얼마예요, 여러분? 1km는 1000m죠. 1000m. 이걸 1000.m라든지, 그죠? 또는 어떤가? 뭐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관계없다는 거. 1 곱하기 10의 세제곱미터로 표현하든지
어떻게 표현하든지 얘의 유효숫자의 자릿수는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대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건 지금은 안 중요한데 뒤에 가서 계산할 때 중요해져요, 여러분. 자릿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퍼펙트한 숫자가 돼요. 1km를 1000m로 표현할 때 어느 하나도 불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확실한 숫자를 우리가 규정했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1cm가 100분의 1m인 것도 퍼펙트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점 쓰는 것도 되게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표기법은 당연히 지수표기법을 많이 써요, 여러분. 지수표기법. 네, 저쪽에 와서 저 4번에 대한 표기법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표기법이 되어 있으면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와 아니요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는 사실 다 비슷한 값이거나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과학적 표기법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 세 번째는 과학적 표기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표현할 때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얘의 유효숫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 이 지수는 자릿수죠. 자릿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 23개의 0은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6은 아마 당연히 7보다 작고 5보다 크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얘는요. 이거는 세 자리가 되는 거죠. 6.02가 돼 있으니까 이 끝에 있는 2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겠죠. 이것도 역시 01일 수도 있고 03 정도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위쪽보다 뭐 했어요, 여러분? 정확도가 더 커졌죠. 커진 숫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 물론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만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데, 그죠? 이 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거 그냥 602 빵빵빵 쓰는 사람도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으면 이 수의 스케일을 우리가 단박에 인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무조건 지수 표기법을 할 때 자연수의 자리를 한 자리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연수 한 자리. 그래야 얘네들의 숫자를 지수만 보고 스케일을,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표기법은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쓸 때 여러분 당연히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602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602 곱하기 10의 21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다 지수 표기법을 사용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는 유효숫자가 몇 자리인가라고 하는 표기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누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020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더 명확하게 유효숫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3 곱하기 10의 제곱, 3.00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표기법 예제를 좀 볼까요? 자, 다음 결과에서 유효숫자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이타민 C가 0.01050g이 있습니다. 몇 자리죠? 네, 몇 자리? 네, 4자리가 됩니다. 그죠? 4자리. 누구누구? 여기 1050만 의미가 있습니다. 앞쪽에 00은 의미가 없겠죠. 네, 이 책을 읽는 시간 300.0초. 와, 유효숫자 4자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점이 있죠, 여러분. 점이 있으니까 300과 0.0까지 해당하는 모든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분 책 읽는 시간을 굉장히 정밀하게 준 거죠. 그죠? 엄청 싫었나 봐. 그죠? 그래서 0.1초까지. 3번. 1인치는 2.54cm입니다. 유효숫자가? 그렇죠. 유효숫자가 무한대입니다. 이런 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2.54까지로 정의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의. 이건 2.539하고 2.541 사이가 아니라 딱 2.54예요. 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뭐하나? 이런 숫자는 자릿수를 세지 않습니다. 자릿수의 개념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거는 자릿수를 셀 때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4번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1.5 곱하기 10의 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두 개죠. 1하고 5. 네, 1하고 5가 의미가 있다. 네. 세 번째. 다음 중 유효숫자의 개수가 다른 건 누굴까요? 1, 2, 3, 1.223, 0.00, 1230, 1.230 곱하기 10의 4제곱. 네.
뭐 나왔네요, 그죠? 제일 처음에 있는 것만 세 자리죠. 이제 제일 처음 얘만 세 자리가 될 거고, 나머지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몇 자리다?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만 유수자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계산까지 한번 좀 하고 좀 칠까요, 여러분? 계산.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두 개의 키가 있어요, 여러분. 키 포인트가 되는 건, 곱셈 나눗셈은 배율에 대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덧셈하고 뺄셈은 뭐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가? 더 추가하고 빼는 거에 대한 단위라서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은 뭐 하는가 하면, 계산 결과 요수자는 계산에 사용한 값 중 정밀도가 가장 낮은 측정값의 요수자와 자릿수가 같다. 사실 저도 읽고서 저 썼지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단 예로 구분하기 편해요, 여러분.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자릿수입니다. 얘네가 몇 자리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곱셈을 할 때 두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야, 뭐 네 자리 숫자야라고 하는 자릿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가장 낮은 정밀도를 갖고 있는 애랑 같아야 돼요. 이 표현은 차치하고 일단 수를 기억하세요. 수.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은 얘네들은 뭐 하는가 하면 결과값은 정밀도가 가장 낮은 유숫자와 최소 자리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자리가 돼요. 최소 자리. 자, 두 개의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는 자릿수고 하나는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표현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서 아무리 읽어봐야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 얘들은 굳이 얘기하면 자릿수가 몇 개인가? 두 자리와 세 자리와 네 자리를 곱했을 때 두 자리만 남는다는 뜻이고, 작은 자리. 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점 몇몇몇 갔을 때 최소의 불확실성이 있는 게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직접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4번. 자, 계산을 완료하고 한번 유효숫자를 표현을 해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유효숫자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뭐 하셔야 돼요? 그냥 계산은 다 하셔야 돼요. 마치 계산기 쓰듯이. 전체 계산을 다 하시고, 그리고 유효숫자에 맞게 다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1.20 곱하기 200은 뭐 누가 표현해도 일단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일단 답은 그냥 240이 되나요? 숫자는 일단은 표현은 240. 으로 표현하시고 이게 답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적으면 유효숫자 두 자리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공 옆에 점이었으니까 2하고 4가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양쪽에 곱하기죠? 자릿수를 셉니다. 자릿수. 1.20은 자릿수가 몇 자리예요? 이거 세 자리죠? 1, 2, 0. 200은 자릿수가 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 00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점도 없는 거고, 그죠?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답도 한 자리가 돼야 돼요. 한 자리. 그래서 240으로 쓰지 않으시고, 얘를 누구로 표현할 것이다? 200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또는 점까지 헷갈리게 된다면 누구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2 곱하기 10의 제곱. 한 자리로 그냥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곱셈하고 덧셈이 다 있죠. 곱셈. 이번에는 6.4 곱하기 10의 세제곱킬로미터하고 40km를 더했어요. 자, 왼쪽은 참고로 풀어주면 6,400km죠. 6,400에 40을 더합니다, 먼저. 계산을 다 하세요. 얼마예요, 그러면? 6,440이에요. 자, 주의할 점은 여러분, 얘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숫자의 표현이에요. 그죠? 왼쪽에 있는 얘는 킬로미터로 묶여 있는 유효숫자 두 자리의 표현인 거고, 곱하기가 아니고, 연산은 덧셈만 합니다. 덧셈만 연산이 되겠죠. 이러면 얘를 뭐로 표현하면 맞겠니? 라고 하는 게 답이죠. 요거 제대로 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누구로 바꿔요? 6,400, 돌아갑니다. 원래의 숫자랑 똑같은 숫자로 돌아가는 게 답이 돼요.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6,400이 혹시 뭐에 대한 숫자죠? 지구죠. 지구의 반지름이죠, 여러분.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6,400km, 이거 여러분 다른 거 알죠, 여러분? 이 극반지름하고 적도반지름도 똑같지 않죠, 여러분? 약 평균 내에서 그냥 6,40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누가 하나가 서 있어요, 여러분. 내 키는 뭐 1.8m.
지금 이게 의미 없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6400.00 이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래봐야 여러분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비슷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산이 하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8800. 지구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네. 아,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고로 이 숫자가 요 두 자리고요. 누가 불확실해요? 4가 불확실해요. 이건 6300일 수도 있고 6500일 수도 있는 숫자인데 여기다 40을 더 더해서 644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과학적 오류죠? 갑자기 더 정밀해진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까는 100의 자리도 확실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0의 자리까지 확실한 부분을 표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밀도에 대한 표현에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00도 불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봐, 더하건 빼건 잘 몰라. 하지만 이거는 400까지 확실함을 내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두 개로 감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곱셈은 뭐 했어요, 여러분? 자리 수를 세서 더 작은 자리 수. 세 자리, 한 자리, 뭐 100자리? 한 자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덧셈과 뺄셈은 이게 두 자리가 있고 이게 한 자리가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몇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100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얘는 10의 자리가 불확실합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불확실성을 갖는 거에 맞춰주는 거죠. 100의 자리가 불확실한 거로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80km 여러분, 오케이? 80km. 그러면 답이 뭐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 80km. 여기다 80km를 더해요. 답 어땠어요? 그렇죠. 6,500이 됩니다. 6,500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 계산 다 하겠습니다. 다 얼마요, 여러분? 6,480km가 되죠. 만약에 80이었다면 그러면 80까지 정확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반올림만 하시고, 반올림. 반올림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은 차라리 얼마로? 6,500km를 써서 이제는 뭐하다? 4보다는 5에 더 가까운 걸 표현을 해야겠죠. 물론 이 100의 자리는 절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좀 쓰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헷갈린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죠?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 타당하네라고 하는 걸 느끼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곱셈에서 예를 갖다가 200점을 쓰는 게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 얘기하는 거죠. 아까 200에 100의 자리도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가? 딱 한 자리만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두 개 중에서 뭐 하나 정밀도가 가장 낮은 요 숫자가 누가 더 큰가 작은가 비교하는 거네요. 한 번 더 해봅시다. 5번.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되긴 했네요, 여러분. 근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시겠죠? 왜? 아래 답이 다 거의 같아요. 자, 1.039-1.020 나누기 1.039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오차 같은 거 계산할 때 쓰이는 기법이 될 텐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거 계산 다 하면 이게 나오나 봐요. 아닌가? 그런가 봐요, 여러분. 0.01828이 나오나 봐요. 이거 계산 다 하면. 얘를. 자,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 다 해준 값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 하는 게. 그럼 얼마로 계산을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건데 일단 빼기를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빼기를 먼저 하면 얼마 돼요, 여러분? 요거. 빼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얘를. 요것만 먼저 계산하면 얘 계산은 얼마가 돼요? 0.019가 되겠죠? 0.019.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0.019는 최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얘네들은 둘 다 요 숫자가 4자리였기 때문에, 다시요. 4자리가 아니라 1000분의 1까지가 있는 거라서 1000분의 1까지 표현하는 얘는 맞아요. 잘 계산한 거예요. 이 숫자의 자릿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4자리가 2자리가 됐죠. 덧셈 뺄셈은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자리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나눗셈이죠. 얘를 갖다 나눗셈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산해서 몇 자리가 나와야 돼요? 몇 자리? 그렇죠. 2자리가 나와야죠. 자, 이제는 최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죠? 1000분의 1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2자리였다는 게 중요하죠. 2자리, 얘는 4자리죠.
두 자리와 네 자리에 해당하는 나눗셈 계산이 되면 자릿수, 그죠? 그러니까 더 작은 걸 따라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얘는 두 자리, 얘는 네 자리가 돼요. 그러면 더 작은 자릿수를 쫓아간다라고 하면 돼요. 답은? 그렇죠. 1번이 되겠죠. 1번. 0.018과 같이 두 자리를 표현하는 게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건 로바에 버린 거고요. 그죠? 이거는 2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잘못 쓴 거죠. 더더욱. 이건 그냥 계산값 그대로 계산기 값 쓴 거죠. 자, 그리고 6번 나눠봅시다. 다음을 정확하게 유효수차에 맞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일단 계산을 다 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1.223mg이 나옵니다. 일단 이 계산은 다 계산기에 넣고 하시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얘네 누구 계산이냐,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이죠. 네, 답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답은 51 써야 됩니다. 51mg이 답이 되겠죠. 아, 얘네들을 갖다가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느낌이 있었죠. 55mg에 5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1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에 1000분의 1까지 확실한 척하는 걸 더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표현할 때 1000분의 1까지 확실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누구도 흔들린다? 1도 못 믿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연습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유수자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지? 이렇게 갔을 때 의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유수자 맞게끔 이게 전산이 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선다형이 있을 테니까 유수자 개념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라고 해서. 네, 유수자의 개념까지 하고 다이참 분석 좀 끊었다 갈까요, 우리? 네, 예, 1교시 좀 맞추고 갑시다.